바깥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안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큰 돌덩어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진짜 큰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아주 또 기발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은 세상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고 뭐 지진이 난 게 아니니까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을 잡고 있는 힘줄 6개가 있어요. 그 힘줄 6개가 계속 잡아당겨서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도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흔들리고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시면 그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눈이 흔들리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 움직이는 호랑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돌덩어리거나 망막에는 항상 흔들려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를 해주면 차이값이 항상 있는 거고 차이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지만 혈관은 눈하고 상대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움직여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빼기를 해주면 0이 돼서 걔네들은 또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이 세포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될 녀석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망막의 끝이잖아요. 얘네들이 뇌한테 전기줄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갈 길이 없는 거죠.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뇌에선 망막에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케이블을 바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망막이라면 망막 내부 표면으로 다 케이블을 보내서 한쪽으로 다 쏠린 다음에 망막 한 곳을 터널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망막 안에 아주 큰 터널이 하나 있고 터널이 있는 곳에는 세포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게 여긴 거죠. 예전에 학교에서도 배운 것 같이 우리 눈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정말 저기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앞에 커다란 블랙홀 안 보이시죠? 역시 시커먼 블랙홀 보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 분명히 망막에는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이거 역시 뇌가 이 블랙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 눈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판을 컨트롤 V에서 요 안에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점에 보이는 건 그 주변 환경의 복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의 오감,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뇌가 해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저희의 눈, 코, 귀가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가 눈, 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죠. 눈앞에 이상한 거미줄 보이고 갑자기 블랙홀이 보이고 그럴 테니까. 핵심은 본다는 것은 뇌한테는 항상 해석한다라는 거고 해석을 통해서 여기선 되게 그림을 깔끔하게 만든 거잖아요.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A라고 써있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하고 비교해 보시면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더 밝게 보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옆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옆에다가 시커멓게 그 배경만 막아 놓은 거고요. 막아 놓으면 A하고 B가 똑같이 어둡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왼쪽 같이 옆에 주변을 막아 놓지 않으면 다시 B가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면 가끔가다 믿지 않으신 분이 뭐 앞에 나와서 막 막아보고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사실은 똑같아요. 아니 왜 똑같은데 왼쪽에는 B가 더 밝게 보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똑같고 망막에도 똑같이 보여요. A하고 B가 똑같으니까 사실은. 근데 뇌는 망막을 안 믿는 거죠. 여기선 그냥 믿었으면 돼요. 믿지 않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A하고 B를 보면 B는 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A는 바깥에 있고. 그럼 얘가 이제 꽈배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뇌가. A하고 B가 내 눈엔 똑같이 보여. 오케이. 근데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들은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B가 더 그림자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는데도 A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B가 A보다 더 밝았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더 밝어 하면 우리 눈엔 그냥 밝게 보입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이거를 다 이해했어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봐도 여전히 여기가 더 밝게 보이는 거죠. 여기가 여기보다는. 해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는 아무리 알아도 세상은 똑같이 보인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하게 뇌과학자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끔은 내 눈에 분명히 B가 더 밝게 보여도 내 의견이 확실히 100% 더 맞는 것 같아도 틀릴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지금 뭐 뱅글뱅글 도는 식으로 약간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도 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은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망막에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뇌는 망막을 믿지 않고 이런 무늬는 무언가가 움직일 때 항상 보였는데 망막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지만 뭐 믿을 필요 없으니까 움직여 하면 그냥 우리 눈에 또 움직이게 열심히 보이는 거죠. 마지막 예제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주변의 색깔 보이시죠? 뭔가 혹시 이 불을 끌 수가 있나요? 맨 앞에 불을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저거 하기에는 조금만 어둡게 해주세요.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이 색깔이 보이시죠? 확실히. 자, 이제는 저 십자가 무늬에 15초만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이상한 일 안 일어나나요? 색깔이 없어지죠, 뒤에서. 지금 증명하신 게 뇌가 미적분을 계산한다라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집중을 하는 순간 힘줄 6개가 교정이 돼서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경에 있는 그림이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계속 똑같은 게 들어오고 뇌는 계속 빼기를 계속 빼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걸 빼고 하면 맨날 답이 0이 되니까 어느 한순간 뇌가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해서 없어 하면 그냥 뒤에가 싹 알아서 지워져요. 신기한 건 이 지워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정말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이.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현대 뇌과학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선호도, 확신의 대부분이 착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착시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착시란 얘기는 뭐냐면 눈, 코, 귀로 들어오는 정보 플러스 알파가 항상 추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알파가 우리의 해석인 겁니다. 뇌의 해석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계신 친구분이나 동료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지금 잠깐. 사실은 이렇게들 안 생기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눈을 제가 관찰하면 망막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는 광자들의 가우스 분포,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입체감도 없고 형태도 당연히 없고요. 색깔, 입체감, 형태는 뇌가 만들어낸 착시인 거죠, 당연히. 세상은 당연히 무언가는 존재합니다. 그 무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들어오는,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생겨서 우리 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뇌로 들어와서 다 걸러진 다음에 뇌가 해석을 해서 바깥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한 거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아니고 항상 아웃풋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계산의 결과물, 해석의 결과물, 뭐 믿음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뇌가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고양이 같은 경우엔 컬러를 못 봅니다. 걔네들은 흑백으로 세상이 보일 거고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박쥐는 초음파로 세상을 봅니다. 초음파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걔네들도 분명히 번식하고 벌레 잡고 잘 사는 거로 봐서 그거 가지고 행동으로 변화하면서 웬만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 인간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우리 사람들끼리도 정말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들 뇌가 조금씩 다 다른데. 물론 사람들 간의 뇌 차이는
인간하고 박쥐하고의 차이는 훨씬 더 작겠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유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느 두 뇌도 동일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뇌가 달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텐데 왜 우리는 다들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믿고 있을까? 그게 가장 유명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빨간 사과를 하나 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거 빨간 사과지요? 빨간 사과라고 그러실 거예요. 빨간 사과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 눈에도 이게 빨갛게 보일까요? 사실은 제 눈에도 빨갛게는 안 보여요. 사과의 그 색깔은 완전 빨갛지는 않죠. 뭔가 더 복잡하고 이상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고 보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빨간이라는 단어일 거고, 그래서 저는 빨간 사과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원장님도 그걸 보시고 저하고는 다르게 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원장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색깔을 가장 가깝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빨강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갛지요? 하면 네, 빨갑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다라는 착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생각의 해상도는 우주의 해상도보다 훨씬 낮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세상의 해상도는 하나님의 해상도보다 당연히 낮을 수뿐이 없겠죠. 이러다 보면 수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many to one 매핑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과 언어하고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이 동일한 단어로 매핑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각의 숫자가 언어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1대1 매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만 보고는 거꾸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재구현하기가 불가능하고요. 핵심은 우리가 단어만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건 수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착시 현상을 항상 보여줄 때 시각적인 착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시각적인 착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착시도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착시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같이 A란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이 정말 똑같다는 거 저희가 그거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의 착시, 그거는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 생각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의 착시들 중에서 두 가지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착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뇌과학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뭐 젊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덜 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그 느끼게 되실 거고요.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다 느끼는 거고 역사적으로 항상 느꼈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거죠. 저 어린 나이하고 저 할머니하고 같은 세상에 사는데 왜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여름방학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이 나이가 먹으니까 2014년 또 다 지나갔잖아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벌써. 얼마 전에 2014년 1월 달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한 5년 전에 그게 그 뇌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정말 약간 우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뇌의 정보 전달 속도가 나이 먹었을 때 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어렸을 때 뇌는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세상을 더 자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더 자주 보면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어린이는 세상을 더 자주 보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세상을 보게 되겠죠.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1초에 30장 그림을 찍으면 보통으로 보이지만 1000번 사진을 찍으면 그게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세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기억에 훨씬 더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듬성듬성 세상을 보게 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들 오래 살고 싶을 거고,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방법은 뻔하지 않겠어요. 건강히 살고 뭐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거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극적으로 생물학적으로 1000년을 살더라도 세상을 태어날 때 한 번 보고 죽을 때 한 번 보면 눈 뜨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선 세상을 자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오케이. 어떻게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에릭 캔델 교수님은 그런 약물을 개발까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노화된 신경세포를 어린 나이 신경세포 같이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 더 정보를 빨리 전달하도록.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셨고 언제 성공할지는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약물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첫째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 성분이 뇌 정보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데 문제는 효과가 5분 정도뿐이 안 가고요. 그거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집중을 하는 순간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집중을 하시면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다시 확실히 보이는 게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더 많은 정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현실을 알아내신 거죠. 착시에 빠지지 않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중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 10분 집중하면 요새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슬라이드가 주는 레슨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뇌과학자로서 제 개인 인생에는 이 결과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좀 믿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냐면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세상에 아주 큰 불만이 하나 있는데 그 불만은 뭐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세상이 이미 존재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게임 이론상으로 봤을 때 항상 먼저 도착하는 놈이 룰을 다 만들어버려요. First come first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계약서 쓴 적 없잖아요. 동의한 적도 없고 선택한 적도 없고 근데 우연히 태어났는데 지구의 규칙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규칙도 이미 세팅이 다 되고 우연히 태어난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모든 규칙도 이미 세팅이 다 됐고 우리는 우연인지 몰랐어요. 그냥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뇌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룰들이 우연한 룰들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은 룰들이 저희들은 당연히 정석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그 룰에 우리는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룰에 맞춰가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세상이 항상 갑이고 개인은 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거겠죠. 결국은.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약간 느낀 거는 어쩌면 세상과 나의 갑을 관계를 조금은 바꿔놓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나를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20년 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한번 기억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의 나하고 상상한 미래의 내가 기억하는 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접근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순간이 20년 후에 나한테 정말 소중한 순간일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시면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엄청 길게 남을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 대신에 거꾸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괴롭다. 김대식 교수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머리도 아프고 이 한밤중에 내가 왜 이런 얘기 듣고 있어야 되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 안 하시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지금 이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지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네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라, 조연이 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감독이 제일 짱이죠. 왜냐하면 감독은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겨요. 세상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내 기억에 남는 내 인생만은 재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된 인생, 결국 남는 건 나중에 그것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상당히 좀 위로가 되는 방법이었는데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착시는 선택의 자유가 혹시 착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그 가설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꼬리물기잖아요. 뭐 어느 학교를 갈까, 뭘 먹을까, 누구랑 결혼할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죠. 그 믿는 게 뭐냐면 인간한테는 선호도라는 게 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세 번째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택을 하겠죠. 결국 선택은 실천된 선호도라고 우리가 가설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저희가 믿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선호도가 먼저 있고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는 게 저희 믿음일 텐데, 뇌과학에서는 거꾸로 어쩌면 우리가 선택을 먼저 저질러 놓고 선호도를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위해서는 제가 그 케이스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1960년도에 있었던 그 케이스들이고요. 역시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간질병 환자들인데, 예전 같았으면 간질병이 시작되는 영역을 그냥 막 잘라냈겠죠, 의사분들이. 근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해마를 잘라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려내지는 못하는데 너무 심한 간질병 환자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뇌가 잔해, 운해 2개잖아요. 그리고 예전 책에 보면 뭐 잔해는 논리적이고 운해는 감성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현대 뇌과학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잔해, 운해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단 대부분 오른손잡이한테 언어 능력은 잔해만 있다라는 건 그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언어는 잔해만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아직까지는.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뇌에서는 모든 정보가 거꾸로 정보 처리가 됩니다. 왼쪽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해로 들어가고, 오른쪽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잔해로 들어가고, 왼손은 운해가 컨트롤하고 오른손은 잔해가 컨트롤하고, 왜 그러는지도 아무도 이해를 못한 상황이고요. 이 2개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 실험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고요. 거꾸로 정보 처리가 된다. 언어는 왼쪽에만 있다. 자, 의사분들이 잔해, 운해를 보니까 잔해, 운해는 한 2억 개의 케이블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60년도까지 이 케이블들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몰랐던 상태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결정한 게 자, 그럼 뇌는 도려내면 안 되니까 이 케이블을 한번 2억 개를 잘라보자. 그러면 잔해, 운해가 잘라져서 간질병이 한쪽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온몸이 마비되는 것보단 몸이 반만 마비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리고 눈이 2개니까 정보는 어차피 잔해, 운해로 동시에 들어가니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 아래 수술을 정말 한 몇십 명 했고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거기 수술에 참여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로저 스펠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2억 개의 케이블을 잘랐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하셨고, 그 덕분에 1981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실험이 이제 그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환자, 피험자는 잔해, 운해가 지금 잘린 분입니다. 스플릿 브레인 페이션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2개다 보니까 정보를 동시에 받게 되고요. 이 실험에선 특정 장비를 사용해서 뭐 한쪽 화면에 보여준 그림이 한쪽 뇌에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놓은 거예요. 뭐 중간에 칸막이를 했던가 그런 식으로 했겠죠. 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오른쪽 화면에 닭발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본 거죠. 그러면 잔해로 들어가겠죠, 정보가. 오케이?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보이세요? 하면 말은 잔해가 하겠죠. 잔해는 닭발을 봤으니까 닭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하고 똑같이. 오케이. 거꾸로 왼쪽 화면에 겨울 풍경을 하나 보여줍니다. 왼쪽에 봤으니까 운해로 들어가겠죠, 겨울 풍경은. 들어갔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 봤습니까? 운해는 뭐 봤는지 알죠. 근데 운해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잔해는 말은 할 줄 아는데 지금은 본 게 없지. 아까는 닭발 봤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이건 놀랄 게 아니에요. 그냥 수술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자, 수술이 잘 됐구나. 그 다음에는 책상 위에 수십 가지 사진들을 갖다 놓고 자유 선택을 하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첫 번째 실험에선 오른손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오른손은 잔해가 컨트롤하죠. 그죠? 잔해는 아까 분명히 닭발을 봤으니까 통계적으로 닭하고 연관된 걸 많이 집으세요. 지금 닭머리 그런 식으로. 자, 선택을 했어요. 이제 또 물어봐요.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닭머리를 집었습니까?
대답은 자네가 하잖아요. 그건 자네는 그래요. 아까 닭발을 봤으니까 닭머리를 집었다. 좀 그만 귀찮게 해라 그러고 우리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재밌는 건 왼손입니다. 왼손은 우뇌가 컨트롤하죠. 우뇌는 아까 겨울 풍경 분명히 봤죠. 근데 말로 표현을 못했으니까 손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겨울 풍경하고 연관된 걸 많이 집어요. 뭐 눈 치우는 삽 같은 거 여기서는. 자, 왼손이 삽을 집었어요. 이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수십 가지 사진 중에서 삽을 집었습니까? 우뇌는 알아요. 겨울 풍경을 봤으니까. 우리도 알아요. 실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자네죠. 자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왜 왼손이 집었는지. 그래서 가장 솔직한 답은 몰라요. 근데 절대로 몰라요라 그러지 않고 이제 자네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스키 탔던 게 기억났어요. 확인해보면 스키 탄 적이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잡지에서 눈사람을 봤어요. 눈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으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십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수백 가지 컨비네이션을 해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사실 자네는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로저 스페리 분의 아이디어는 어쩌면 우리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고 만든 기계가 아니고 나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기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상당히 컨트로버셜해지는데 이게 이 환자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른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 저한테 만약에 교수님은 왜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카이스트로 가셨나요? 하고 자꾸만 귀찮게 물어보시면 제가 뭔가 이유로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당시 이유였을까요? 4년 전, 5년 전에? 그 당시에는 좀 더 복잡한 게 많았을 것 같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이런 발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리 분의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대부분 선택들은 거의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뇌가 기계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거. 예측 불가능한 기계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들이 다 들어와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가, 자네가 이미 선택한 걸 보고 그 선택한 거를 정당화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근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선택만 하면 됐지 왜 정당화를 해야 되나? 로저 스페리 분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교과서 정석이 아니고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선택들은 서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스파게티 먹은 거하고 카이스트 간 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당시에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선택들은 점이라는 거죠. 곳곳에. 이 점들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선택 하나하나를 내가 정당화함으로써 스토리를 만들면서 서로 얘네들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결되지 않은 나의 인생이 정당화를 통해서 서로 일치화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선택들의 기억을 내가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고 이 선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이번 말씀은. 사실 자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선택의 기억을 내가 나 자신이 일치하도록 점들 사이에 선을 그어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제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는 그런 가설이 생기고 그런 착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얘기한 다음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뇌과학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야 그래 스페리 너는 자아 없지만 나는 진짜 있다 그러고 막 패싸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건 가설이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게 소리가 지금 되나요? 지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했었던 실험인 것 같고요. 여기 등장하시는 여자분들은 정상인들입니다. 절대로 뇌가 잘린 분들이 지금 아니에요. 이분들이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면서 커피를 팔기 시작할 때
똑같은 커피를 한 컵은 2,000원이라고 쓰고 또 하나는 4,000원이라고 쓰고 마셔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어떤 식으로 지금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지. 너무 큰데요, 지금 소리가. 잠깐만요. 소리 줄여주세요. 네. 4,000원짜리 커피가 좀 더 줄여주세요. 네. 2,000원짜리는 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에서 나는 그 원두 향이 좀 더 깊게 난다 그래야 되나요? 똑같은 커피입니다, 지금. 네. 당신의 커피 그래서 세 번째 분이 아주 이렇지 재밌으세요.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더 진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싸니까 자꾸 손이 당신의 가는 커피 거고요, 선택도 지금은. 이렇지 않았나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사실은요, 동일한 커피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4,000원짜리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거든요.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쓴맛이 조금 덜해서 제가 보통 시럽이나 설탕을 안 섞어도 먹어도 될 만큼 딱 알맞은 맛. 예, 지금 왜 그럴까요, 이분들? 지금 자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실험은 첫 번째 제가 보여줬었던 착시 실험하고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착시 실험에서는 A하고 B라는 사각형이 사실은 똑같았었는데 B가 그림자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뇌가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그림자 안에 있는 게 더 어둡다라는 건 물리학적인 거고 상당히 그거는 논리적인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비싼 게 더 좋다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의 경험도 우리 뇌를 재해석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재해석을 한 거냐면 자, 동일한 커피예요. 화학적으로 똑같아요. 마시고 2,000원짜리, 4,000원짜리 마셨더니 혀는 똑같다고 그러겠죠. 혀가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혀를 믿었으면 돼요. 여기서는 뇌는 당연히 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 4,000원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은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델은 4,000원짜리가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을 수정하라고 배우는데 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비싼 게 더 좋다라는 모델을 만드는 데는 20년, 30년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쁜 모델은 아닐 텐데 커피는 지금 한 모금 마셨잖아요. 1초. 20년 걸려서 만든 모델을 1초의 경험으로 바꾼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뇌가 볼 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델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델 자체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정신분열증 환자라면 계속 저 카이스트 교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저 뒤에서 갑자기 누가 문 열고 싹 들어오면 전 나폴레옹이에요 하고 제 모델을 확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저희는 당연히 나는 누구다라는 그 모델을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엔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죠. 4,000원짜리가 좋다라는. 그러니까 우선은 모델이 이겼어요. 자꾸만 손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델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서 선택은 이미 해버렸어요. 4,000원짜리로.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혀는 계속 맛이 똑같다 그러는데. 자, 선택은 이미 해버렸는데 이제는 자네가 들어와서 이미 해버린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호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선호도의 복잡계는 끝이 없습니다. 맛이 민감하고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 상황을 모른다면 충분히 믿을 만한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아주 이상한 말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가 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선호도겠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에서 무언가 선택했는데 말이 길어지면 그건 되게 수상한 겁니다. 사실은 내 머리 안에서도 무언가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증거겠죠.
그게 일치하면 아무 변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일치하지 않으면 변명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고 저같이 나와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동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저희들이 보면 제가 근데 이거는 스킵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저희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또 하나는 뇌에서는 발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컴퓨터 같이 저도 뭐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이지만 저희가 한번 디자인하고 내놓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뇌는 계속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발달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뇌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에 15승 되는 시납스 연결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소록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경세포 1번 너는 누구누구랑 연결해, 2번 너는 누구누구랑 연결해, 그런 식으로. 그 정보가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워낙 그 연결고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10에 15승 되는 시납스 연결고리의 위치와 그 연결성 자체를 100% 부모님들한테 물려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들한테 물려받는 DNA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납스 연결고리 정보만 집어넣어도 정보량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DNA에다 입력할 수가 있는 게. 근데 DNA 가지고 우리가 할 거 많잖아요. 뭐 머리카락 색깔도 입력해야 되고 그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 동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땐 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10에 15승 되는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가 대한민국의 큰 지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길거리. 태어났을 때는 아주 큰 길들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도만. 그 고속도로가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50% IQ인 거예요. 운이 좋으면 고속도로가 많은 거고 운이 좀 덜 좋으면 고속도로가 몇 개 없는 거고. 근데 그건 50%뿐이 안 되고요. 나머지 50%,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내 집까지 가는 길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는 처음엔 길이 랜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랜덤으로 만들어진 길들 중에서 몇 개는 맞을 수도 있고 몇 개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정될까? 알고 보니까 인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서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는 태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이고요. 그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사람은 태어나서 10년에서 12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뇌가 젖은 찰흙 같아서 자주 사용되는 길들은 살아남고 사용되지 않는 길들은 싹쓸이 지워버립니다. 뇌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듣고 한국 사람 얼굴 보고 우리나라 음식 냄새를 맡으면 거기에 필요한 신경세포들은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만 스웨덴 말에 필요한 액센트, 다른 거에 필요한 거, 그것들은 한 번도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신경세포들은 결정적 시기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정적 시기를 한 특정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뇌는 이 상황에 최적화된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한 10년은 한국에서 살다 그 11살 때 유럽으로 갔고 그러다가 유럽에서 15년, 미국에서 15년, 한 30년 살다 그 4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결정적 시기는 다 한국에서 보낸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결정적 시기를 한국에서 다 보냈는지. 나중에 공부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가 30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뭐 공부도 하고 커리어도 하고 머리는 항상 즐거웠었어요. 뭐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마음은 불편한, 뭔가 어딘가 뚫려 있고 뭔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편할까? 왜 그럴까요? 제 뇌를 만들어낸 세상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양이라는 것은 그 고양이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이 나의 뇌를 만들어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번역 없이 네이티브로 우리가 원어민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적 시기를 통해서
창의력 또는 교육의 순서에서 몇 가지 과학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뇌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창의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결정적 시기일 때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길이 남으면 됩니다. 거꾸로 단순한 반복된 경험을 한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길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남들도 대부분 갈 수 있는 길이고 창의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다들 우리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야 될까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조기 유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단 어렸을 때 결정적 시기일 때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지만 다양한 경험들이 한 30분, 1시간의 경험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벗어나셔서 그냥 하루 이태원 가서 인도 음식점만 가더라도 그 뇌에선 어마어마한 연결고리가 새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아주 다양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만 하고 다니면 제 동료 교수님들이 맨날 상당히 싫어하시는데 전 뇌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교수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도 대학생들은 결정적 시기가 다 끝났잖아요. 제가 미적분을 틀리게 가르쳐도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책 보면 돼요. 걔네들 위키피디아에서 보거나 그럼 제가 틀린 말 했다라는 거 금방 알고 고칠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게 뇌를 망가뜨려 놓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바꿔 놓으니까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훨씬 더 받으셔야 되고 처우도 훨씬 더 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제 동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 다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교육의 순서를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 시기에서 경험하는 교육은 세뇌 교육입니다. 그때 경험한 것이 우리의 뇌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수학, 논리, 언어. 그렇지만 특정 사회의 역사, 이념 같은 것들은 조금 나중에 가르쳐주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지금 이 사회가 선호하는 이념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이게 세뇌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하고는 도저히 소통할 수 없게 되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교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와가지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